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강용기입니다. 저는 서남대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물론 퇴직할 나이에는 조금 안 됐는데요.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인문학과 사회과 그리고 예술까지 융합한 그런 조그만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작년 말부터 이 바쁜 시기에 정말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참여해 주시고, 또 노승용 회장님하고 정다운 선생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같이 팀이 돼 가지고 정말 그 바쁜 와중에도 2주간을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분들 덕에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정말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물론 다른 세미나도 물론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다 모이셨지만, 이번에도 특히 또 인사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휴머니즘 인사혁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세종대학교 이창길 교수님이 좀 해주실 거고요. 그 토론은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하시다가 지금 세종대학교 연구소 교수로 가 계시는 성은석 교수님,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계시는 이근주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계시는 이수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표 토론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좀 들어가시면서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한 인사. 예, 제가 순서상 먼저인 것 같아서요. 발표하시는 이창길 교수님 먼저 잠깐. 아, 그래요? 인사. 그래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너무 춥네요, 오늘. 정말 이런 훌륭한 세미나를 만들어서 초대해 주신 우리 노승용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의미 있는 좀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고 재미있는 그런 토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들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행복에 대한 얘기, 거버넌스 얘기, 그다음에 재정, 복지 이런 핵심적인 미래 이슈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줘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첫 시작이, 한 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예, 성원석 교수님, 예, 인사 좀 예, 잠깐. 저는 행정연구원에서 부원장까지 하고 은퇴를 했고요. 지금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이 배우고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주 교수님 순서대로. 예. 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이근주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창길 교수님 어떻게 발표에 들어가는데 30분 정도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용이 좀 많고 그래서 좀 부족하시겠지만 하여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다들? 네. 예. 오늘 참 특별한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책을 썼다고 이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책에 막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휴머니즘 인사혁명 대안을 찾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휴머니즘은 방향이고요. 혁명은 사실은 뭐 혁명이라는 말을 뭐 학술 세미나에서 쓰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혁신이라 그러는데 혁신이 어려우면 혁명이나 하자 뭐 이런 차원도 있고요. 근본적인 변화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고요. 그 대안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근데 사실 대안이라고 하면 될 텐데 대안이라고 하지 않고 찾아서라는 거는 사실 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따 토론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그냥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제가 질문을 항상 드리는 건데 어디에서도 조직인가 개인인가 조직인가 사람인가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기본적인 이슈를 하나 던지고요. 그리고 과거 30년간 내지는 60년간 우리의 시스템이 변했냐. 변했냐고 물어보는 의문문도 한 거는 사실은 뭐 답은 나와 있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답은 변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대안과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책인데요. 책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뭐랄까요? 상당히 과격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있고 좀 더 부드럽게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한번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읽고서 혹시 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안을 얘기하면서도 그냥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제 의견을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인가 개인인가인데요. 제가 책에서 나온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사공화국은 맞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인사공화국이라고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고 모든 권력은 인사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공화국은 맞는데 인사공화국일까 진짜. 공화국의 반대말이 군주제인데 약간의 상명하복음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아직도 그러한 문화와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인사를 할 때 특히 일방적으로 하고 상담도 없고 희망도 받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휴머니즘도 없다. 우리나라 인사에는 뭐 이렇게 좀 아주 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 과거 이제 70년 이상 해방 후 지금까지의 우리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게 진짜 변했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계급이나 경력이 지금도 중시되고 있고 보수체계나 뭐 승진이나 이동이나 이거는 뭐 그대로 돼 있고 우리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한 거는 없다. 특히 뭐 조직 내에서 인권이나 평등, 공정 뭐 이런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혼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인사 혁신을 많이 한 걸로 우리가 뭐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가 정치다. 정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료 시스템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스템이다, 제도의 문제다, 그다음에 사람이 문제다, 관료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문화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걸 정치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시스템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조직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대통령이 바뀌면 조직을 먼저 바꾸냐 사람을 먼저 바꾸냐, 조직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지 않고 조직을 그대로 조직을 바꾸면 뭐 그게 좀 성과에 도움이 될까? 어느 과장이 자리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과장의 역량이나 뭐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그 자리가 완전히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과장에 배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중요한가 조직이 중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사람이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하고 중요한 점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도록 하는 제도가 돼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직은 어떤 집합체를 얘기하지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은 돼 있지 않는 것 같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또 논의를 할 때 관료의 문제냐 관료제의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관료를 비판하고 관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밥통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딱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관료는 조직이 만든 생산물이다, 조직의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관료제의 중요한 원천이고 관료들이 보존해야 된다, 관료제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 관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냐 관료제의 문제냐 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54년 골드나 워익의 경우에는 이거는 관료 시스템의 문제다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골더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료제 자체, 베버가 만든 베버가 생각한 그런 관료제 시스템이 과연 우리 그러니까 행정을 운영하는 어떤 그 조직체로서의 의미가 어떨까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감독과 통제 반감이 악순환되면서 뭔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그러면서 개인의 행동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워익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상 시스템이나 어떤 제사회화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사소한 일이라도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급과 규정을 만들어내고 그걸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밑에 사람이 스스로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밑에 사람 스스로 관료제를 요구를 하고 명령을 받고 싶어하고 복종을 원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일단 관료의 문제도 있지만 관료제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구글에서 2004년부터 구글 트렌드가 만들어졌는데 조직과 개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추세를,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단어의 빈도 수죠. 그런데 오가니제이션하고 인디비주얼을 해봤더니 2004년 이후에 오가니제이션, 파란색이 오가니제이션이고 빨간색이 개인입니다. 인디비주얼입니다.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보다는 인디비주얼, 오가니제이션은 감소 추세인데 인디비주얼은 증가 추세입니다. 그 밑에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더나 인플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감소 추세인데
인플로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를 봤더니 한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국 경우는 오가니제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개인이 상당히 개인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조직보다는 사용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구글 트렌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되는 가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적응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많이 변했다. 사람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가 변하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갭이라는 게 원래는 기술과 인간 적응성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변화와 그 제도의 변화의 차이다. 뭐 이렇게 봐서 결국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사람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제도는 좀 뒤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느 공기업인데요. 뭐 공기업도 뭐 몇 년 전에 한 거라 이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 망하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밑에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얘기하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능력보다 친분과 압으로 승진한다. 그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이 뭐 팽배해 있다. 뭐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정말 그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 직원들의 그 생각이나 의견들은 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우도 뭐 이거는 외교관에 대한 얘기인데 외교관이 2019년에 재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 탄핵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외교관들이 12명이 나와서 그 증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대단한 공무원의 대단함, 외교관들의 대단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애국심이나 절제나 인내,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진실을 향한 뭐 발언,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참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은 이 12명의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발언을 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국가를 향한 어떤 애국심 같은 거, 국가 발전에 대한 의지나 소신 같은 게 너무나 정확하게 배어 있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거기 나온 사람들만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우리의 경우에도 물론 그렇게 마이크 잡고 외교관들한테 하면은 아주 유능한 외교관들이 많겠지만 뭐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에 30년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1990년부터 2020년이니까 한번 보자 한 거죠. 이건 정부조직관리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직급별 인원 규모 차이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직도 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1990년하고 2020년, 30년 전과 30년 후를 비교를 해보면 뭐 고공단 그때는 1, 2, 3급을 다 합친 겁니다. 1, 2, 3급을 다 합쳤고 지금 3, 4급하고 좀 다르죠. 4, 5, 6
계급별로 봤는데 그게 6급 이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일반직 국가공무원만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치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급에서 4급 올라가는데 4급에서 고공단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2020년에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공단의 경우에도 1, 2, 3급을 합쳐봤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고공단 1,500명, 1,600명 중에서 1,100명이니까 일반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라미드가 더 강화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면 직급별 인원이 이제 인원 비율이 나오는데 인원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비율을 보면은 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이직 소위 말하는 6급 이하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치열해지고 승진도 치열해지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조직 내부에 들어가면 지금 차관보들이 과거에 90년에는 차관보가 14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6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든 겁니다. 실장급은 40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국장급은 뭐 350명에서 488명으로 늘어났고 과장급은 뭐 1700명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차관보가 감소하고 실장이 증가했다는 건 차관보는 원래 스텝이죠. 조직에서 얘기하면 스텝입니다. 스텝이 감소하고 그 스텝이 전부 실장급하고 차관보급은 같은 급인데 결국 라인이 증가한 겁니다. 라인이 증가하면서 그게 완전히 라인 속에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장급.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과장급, 국장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기능과 역할이나 힘은 훨씬 더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거를 과연 발전이냐, 우리 관료제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냐, 퇴행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퇴행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직급이 이렇게 실장으로 라인화 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관료제가 퇴행했다. 1990년 이후에 30년간 이런 식으로 변화한 거는 약간 퇴행성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채용제도는 변했느냐? 채용제도 한번 보시죠. 채용제도 1990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놔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법 청취하고 정보 체계론이 들어있고 지금은 PSAT 보는 거잖아요. 시험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파란색으로 칠한 것만 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5급이나 7급이나 9급에서 변한 게 뭐냐? 우리가 행정학을 이게 9급의 과목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이런 식으로 9급이나 7급이나 5급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뽑아야 되느냐? 물론 대안이 뭐냐 하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년간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선택 과목 일부 변하는 것 정도, 과목이나 방식이나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개방형직위가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 개방형직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개방형직위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려면 부처 본부의 개방 공모직이 외부 임용 비율을 봤습니다. 보니까 2000년부터 약 5% 정도가 부처 본부에서, 그러니까 개방형직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소속기관이 많이 개방형직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 본부만 이렇게 보면 소속기관이나 본부하고 반 정도로 해서 추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 실제 숫자에서 한 반 정도로 잡고 봤더니 5% 정도가 개방형이다. 본부에서는. 본부에서 과장이나 국장의 예를 들어 과장이라 그러면 과장의 5%가 개방됐다면 결국은 20명이면은 뭐 한 명, 20명 중에 한 명, 뭐 이 정도 개방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거라면 결국은 개방형 공모지기도 그렇게 큰 실제 효과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만은 실제 효과가 그렇게 컸느냐 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30년간 이제 응시 인원을 봤습니다. 행정고시 응시 인원이 경쟁률은 일단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100대 1에서 지금 37대 1, 37대 1, 38대 1 정도 되죠. 80년대, 90년대 이전에는 거의 150대 1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라는 게 인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응시 인원의 추이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공무원 시험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다만 국가직의 경우에는 이게 경쟁률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30년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응시 인원은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90년에 5만 명 정도였는데 6만 명 정도가 응시하던 것이 지금 2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신규 채용이 늘어나서 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고시는 줄어들고 구국이 늘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토론자분들이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체 내지는 퇴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승진제도를 보는데요. 승진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곧 승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뭐 승진이 제가 보기에는 80% 90%는 경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경력이란 말이 54번 나옵니다. 45번 나옵니다. 일본도 국가공무원법인데 경력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승진의 원칙은 경력이다. 이렇게 말해도 큰 잘못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승진 영향 요인들을 보면 그 요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경력이나 보직관리, 지연, 뭐 혈연. 그러니까 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업무 능력과 성과에 의한 거는 한 2, 3%? 뭐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교육훈련 이수 여부까지 포함해서 한 15% 내지 20%.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승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직무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승진을 한다는, 물론 승진이라는 게 반드시 직무만 가지고 하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직무의 비중이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승진 제도 만족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이다, 승진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하여튼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공무원이 지금 하위직 소위 말해 6급 이하는 47%가 여성 공무원입니다. 그때 당시 90년도에 12%였는데 47%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선을 보시면 고공단은 훨씬 더 지금 5%입니다. 5%면 1200명 중에서 6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평으로 가지 않고 여성의 비율이 그대로 가지 않고, 물론 이게 뭐 경력에 따라서 다르니까 임용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여성에 대한 직별 인원도 균형 인사 차원에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5.5%는 고공단 5.5% 정도는
OECD 나라에서 꼴찌입니다. 꼴찌는 아니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4%입니다. 일본만 4%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는 5%고 나머지는 20% 30%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뭐 여성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30년간 변했느냐,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보수제도는 더합니다. 보수제도는 봉급체계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1990년에는 하고 2020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봉급체계는 요즘 성과급 많이 됐다도 성과급은 10%라고 치고 나머지 90%는 전부 이 봉급체계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옆에 보시면 직급별 최하위 최저 호봉과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최고 호봉의 봉급 차이를 말해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5급이라면 결국 5급하고 그 다음에 최하위, 차하위, 그러니까 6급의 최저 호봉과 얼마 차이 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5급의 최저 호봉과 6급의 10년 차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제일 밑에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거의 20% 내지 30%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차의 6급하고 1년 차의 5급하고 비교해 보면 20% 내지 30% 정도가 10년 차가 많습니다. 20년이 되면 40% 내지 50%, 거의 60%까지 되죠. 그게 그 다음에 20년 차 최고 호봉으로 가면 1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배 이상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90년하고 2000년하고 비교해서 빨간색이 2020년이고요. 그 밑에가 90년입니다. 90년부터 2020년까지 그 상황이 악화됐느냐, 그러니까 그런 연공제 성격의 보수체계가 더 강해졌느냐, 낮아졌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호봉이 증가합니다. 호봉을 증가하면 매년 증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봉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그거를 찾아봅니다. 직급별로 봤습니다. 직급별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1호봉부터 15봉까지는 90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0호봉에서 15호봉 내지 16호봉까지는 대부분의 계급에서 그러니까 봉급에서 한 호봉 증가, 호봉이 증가액이 자기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연공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과급제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연공제는 강화된 상황이다.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이제 이걸 평균으로 비율로 보니까 비율로는 10호봉부터 15호봉, 16호봉까지가 왜 이럴까 그래 봤더니 1호봉부터 10호봉까지는 사실 9급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8급 승진하고 7급 승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부터 15년 차이가 핵심적인 그룹이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그룹이 호봉 증가 분이 호봉 증가의 비중이 90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다. 이건 경력직이 훨씬 더 강화됐다. 경력 중심의 호봉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 뭐 30년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17번이 나옵니다. 의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분상 의무, 직무상의 의무, 윤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권익이라는 말이 장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통령 연설문의 기강을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77번을 대통령 연설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연설문이 아니에요. 대통령들이 사용하는 연설문을 이렇게 봤더니 77번을 사용했고 뭐 순서대로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기강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후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고 사실은 기관장이나 아니면 그 뭘까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기강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는 뭐 헤아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도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기강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강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옆에 그래프부터 먼저 보시면 복정원부하고 정책 중립 의무가 판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9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2년만 해서 그럽니다. 한 5년 뭐 다 하면은 아마 이것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만큼 논쟁이 많다는 거죠. 논쟁이 많다는 건 아까 말하는 갭이 많다는 겁니다. 제도와 사람과 갭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948년에 정치운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61년에 개정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노동운동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63년에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2020년하고 똑같습니다. 63년 이후에 이 규정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규정 그대로입니다. 거의. 문구 한 군데 뭐 있을 겁니다. 조금 변했습니다. 복종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에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63년이 되면서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말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1963년에 신설 규정을 보면은 63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전면 개정을 했는데 이때 엄청난 뭐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뭐 선서를 하게 하고요. 뭐 선서문도 이렇게 직무상 명령에 준수 복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도 이때 생긴 겁니다. 그 이후로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63년에 변하고 나서는 근데 지방공무원법은 63년에 똑같이 생겼는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게 아마 48년 국가공무원법을 따서 쓴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습니다. 일부 복종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빼기는 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휘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적법성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복무 규정을 보면 2011년에는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으로 사용할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때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 이후로 변경이 없습니다. 2011년에 그때 만들어진 규정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60년간 복종 의무와 관련된 변한 게 뭐 있느냐? 뭐 복종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변함이 없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국가공무원법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직가치의 현실을 2017년 설문조사인데요. 이때에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합법성, 도덕적 규범, 책임감을 강조하지만 시민 참여나 민주주의 의견 수렴, 약자의 보호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공무원의 인식도 아직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법을 한번 봤습니다. 법의 단어를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빈도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빈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와 심사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경력이 54회, 국가, 퇴직, 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관리지향적인 가치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옛날의 가치가 많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변화지향적인 우리가 최근에 논의했던 여러 가지 인사제도 변화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지향적 가치를 대변하는 어떤 용어들이 667회, 그 다음에 변화지향적이라고 하면 427, 한 200회 정도가 아직도 우리는 책임이나 의무나 처분이나 공직이나 신분이나 공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핵심단의 연결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보는 게 약간은 관리지향적인 가치라고 보고, 파란색이 좀 더 이렇게 발전지향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에 관련된 그런 용어인데, 전문이나 뭐 직무나 공개나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직급이나 경력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 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1990년하고도 해봤는데 90년도도 비슷해서 여기에 포함되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렵습니다. 저도 뭐 아주 뭐 대단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연구했고 생각했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인사혁명은 결국은 조직 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와 의사를 좀 존중을 하자. 이거는 뭐 어떤 특정의 장관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관장이나 부서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실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은사 제도나 활동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좀 변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인간성과 다양성과 민주성이다.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메이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말한 여러 사람들이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오가니제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가니제이션 맨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역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조직과 개인은 조직화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화된 조직이 되고 있다. 조직과 개인이 역전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급이나 복종이나 기강보다는 인권, 그다음에 차별과 경력과 비밀보다는 공정, 그다음에 뭐 고체적이고 전문, 중립, 뭐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전문성보다 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라는 게 있다. 뭐 권위와 고난과 계층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권 첫 번째 뭐 몇 가지 그 대안만을 뭐 책에서는 22가지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계급제. 1979년에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으로 한다. 이 규정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고위공무원 고공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62년 이후에 직위분리제 실시가 돼 있지 않느냐 하는데 62년 이후에 직위분리제 관련 규정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그래프를 보니까 계층제를 보니까 1990년에 6단계 9계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 장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히 하면 이게 지금 계급은 9계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는 6단계였습니다. 팀제가 생기면서 5단계를 하고 계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3.4급 복수직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2010년에는 이제 실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 주로 실장들이 나타나 2000년대 이후에 실장이 증가가 심해지면서 실장이 이제 정식의 라인을 하나로 정착이 되면서 약 8단계로 그리고 과장하고 사무관 사이에 팀제 이후에 팀장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8개 단계가 돼 있고 계급은 10계급으로 돼 있다. 복수직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사실은 실장을 없애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좀 파격적인 얘기인데 25년에는 적어도 계층제를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계층제를 줄이되 수평적 협력은 많아야죠. 당연히 회의하고 참여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냥 계층만으로 다 결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급이 너무 많다. 단계가 너무 많다. 그러니 5단계로 하고 계급은 4계급으로 하자. 이게 뭐 우리처럼 9등급, 9급까지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을 두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도 계급이 3개 내지 4개. 뭐 직위분리제 하는 데는 계급이 아예 없고.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계급으로 명시적으로 국가안보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뭐 이거는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이 이창길 교수님, 네. 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죄송한데 조금 빨리 좀 당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들이 3분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 복종은 양심과 헌법과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결국 양심과 헌법이 안 되면 결국 민주주의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복종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독일 공무원법을 보면은 의견 제시 의무하고 이의 제기 의무,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종을 안 해도 개인한테 주어진 책임이 줄 수 있는 규정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복종 의무를 너무 단편적으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정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무와 역량 중심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역량평가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를 많이 채용 선발의 과정에서도 지금은 승진에만 적용하는데 채용 선발에도 역량평가를 도입을 해야 된다. 물론 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좀 비용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도 입법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했지만 뭐 일본이나 프랑스는 이미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승진 요소 요건도 우리는 경력이라는 말이 드러나가지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적성, 자격, 성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좋겠다. 호봉제는 뭐 직무급과 역량급으로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이라도 어떻게 바꿀지, 예를 들어 호봉수를 현재 반으로 줄인달지, 올라가는 호봉을 2년에 3년에 한 번씩 올라간달지, 호봉간 금액을 좀 더 줄인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직무급이나 역량급을 도입하는 방안,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영혼인데요. 여러분 뭐 영혼은 너무 많은 얘기가 많아서 사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 행정학의 고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하고 전문가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전문가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교육이나 뭐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공공조직에는 사회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훨씬 더 불안정하고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서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제너럴리스트이면서도 영혼이 없으면 그거는 뭐 문제가 있지만 영혼이 있는 제너럴리스트, 더 좋은 것은 영혼이 있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문성만을 강조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요소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책 기본권과 정책 중립성 이건 논쟁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기본권하고 정책 중립성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책 기본권은 국가연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이미 권고를 했고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도 났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가공무원법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정치적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NN 앵커 얘기를 않더라도 언론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우리 행정학이 중립적이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중립적이라는 게 뭐냐? 가운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의 편에 서라. 뭐 이거가 진짜 중립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크리스티안 아만포가 보스니아에서 아주 인종 말살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언론 기자로서의 역할도 진실을 알리는 거지 거기에서 가운데를 서가지고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소신이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권도 이것도 뭐 큰 문제긴 하지만 대통령 장관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인사 권한을 좀 나눠 갖는 뭐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시적으로 하나 들어봤습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은 2006년에 공무원 노조법이 생겼는데 노조법에서는 임용권 행사에 대해서는 뭐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97년에 근로자 참여법이라는 게 일반 회사에서는 거기에는 근로자 채용과 배치, 교육 훈련까지 인사사항까지 뭐 교섭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보고사항은 돼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돼 있습니다. 독일 공무원들이 공무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장관들하고 수시로 노조에서 얘기를 한다. 우리로 치면 뭐 그 전체 산업별 노조가 아니라 기관별 노조 있겠죠. 기관별 노조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공지를 하고 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정감이 상당히 크다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자, 좀 성공 조건 제가 좀 뭐랄까요 급진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5년도 좋고 10년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제도의 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관성이라는 내적 일관성은 사회하고 정부하고 관계고 내적 일관성, 인사제도 간의 일관성인데 그래서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하나 거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조직 이기주의나 뭐 이렇게 세력화하는 현상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하는 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안고천 사악한 소수라기보다는 좀 극단적인 그런 소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하가 이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상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도덕적 다수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존 세대의 양보와 배려, 그다음에 참여 토론 준비,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학계도 좀 정밀한 대안이 좀 필요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생각, 그 다음에 과거 30년을 봤을 때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거를 좀 이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고요. 좀 현실적인 대안들도 책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문구 하나지만은 아주 뭐 쉽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규정들을 좀 바꿔주면 결국 관료의 행동이나 태도가 많이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후반부가 핵심이고 학회에서 발표하시다 보니까 용어들을 굉장히 순화하셨는데 인사 개혁이 아니고 이제 인사 혁명의 어떤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또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토론자분들에게 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10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줄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뭐 안 되면 약속대로 10분 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원석 교수님 먼저 그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아주 요약을 잘 해주셨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저는 뭐 걸린 것 같지 않고 아주 그냥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기하신 문제 하나하나가 다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토론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토론자분이 계셔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조직인가 사람인가, 조직인가 개인인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인사행정을 하는 학자라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과제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 쭉 바라보시는 시각은 제가 알기로는 이창길 교수님이 조직론에 대해서도 대가시고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대가시고 양면을 다 하시는 분인데 오늘 발표의 내용은 정말 인사행정적인 측면에 더 가깝다. 즉 제가 볼 때는 사람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도 동감을 하는 점이 많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 행정학 과목에서도 조직론이 있고 인사행정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두 개 같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으로서의 조직론적인 관점과 인사행정론적인 관점이 있는데 저 역시도 인사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이제 쭉 바라보고 연구를 해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의 동향이 제도론적인 조직적인 그런 접근법보다는 사람 중심의 인사행정론적인 접근법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인사행정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연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고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앞으로 더 그런 연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문제 제기다. 혁명이라는 말까지도 사용하신 걸로 봐서 아주 저는 앞으로 이 제기하신 내용의 개별적인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공무원 노사관계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짧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독일 공무원의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발표에서는 길게 얘기는 못 하셨는데 사실상 선진국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허용이 되어 있고 또 제대로 작동이 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제한적으로 도입이 돼 있지만 또 도입된 그 이후로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인사행정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그쪽으로 또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방금 이창길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공무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관료제의 문제라든지 상명하복의 문제라든지 계급제의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공무원들조차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측면은 우리가 좀 학자들이 나서서 기존의 그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을 좀 깨우쳐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혁명이라든지 인사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지만 방법론은 제가 그동안 행정연구를 있다 보니까 이제 제도 개선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뭐 시각으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정진론적인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방향은 이제 크게 혁명적인 방향을 추구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정말 치밀한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인사혁명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존 세대들의 양보와 배려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수제도, 뭐 호봉제 같은 거 좀 양보를 해야 해결이 되겠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 최근에 입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직에 있어서도 정말 능력 있고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의 더 좋은 토론을 듣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 교수님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또 활동한 그쪽 분야 전문적으로 연구하셨는데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근주 교수님 다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짧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발표를 하시면서 이창일 교수님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다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뭘 더 얘기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 대한민국 인사혁명이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사실은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위한 22가지 질문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은 결론에 갈 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듣게 된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다. 좋은 기회였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사개혁, 인사혁신, 뭐 인사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지만 인사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환경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인사가 이런저런 게 문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늘 환경 관점에서 바라본 어떤 그런 접근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셨고 그 관점을 일관되게 가지면서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신 노력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인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관점을 좀 제시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보다 오늘 이렇게 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봤을 때 이창기 교수님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또 연구 배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말씀 하실 분인가 보다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도 굉장히 잘 아시고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도화된 거, 도큐멘트된 것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시고 경험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라는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원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토픽을 다루고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깊이 논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도 굉장히 짧고 또 제가 짧게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한두 가지만 그래도 제가 들으면서 좀 첨언을 했으면 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얘기되고 있는 이 혁신 안 중에서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중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적어도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신분 보장하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뭐 의미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건에서 실적으로 넘어가고 아까 해치법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그 맥락에서 그 여건에서 신분 보장을 가지고 가면서 정치적 중립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하고의 관련성에 대해 내지는 뭐 대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슈나 논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도 고민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생각이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저는 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내용으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경험이 일천한 제가 이창길 교수님 발표를 토론하게 돼서 너무 부담스럽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휴머니즘 인사혁명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인사행정이라는 단어보다 인적 자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별로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는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이제 인간 뒤에 자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휴머니즘 인사혁명으로 이제 조직의 뭐 인간화, 민주화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계시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63년에 전면 개정되었던 국가공무원법이 지금 이제 시대에 너무 관리지향적이다 이런 뭐 취지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그 부분 200% 동의하고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뭐 계급제를 폐지하는 뭐 그런 전향적인 그런 고민도 같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것 중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이상 여러 차례 이제 인사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뭐 인사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혁신들, 개혁 조치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 학자들이 2010년에 이제 쓴 논문을 봐도 미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인사개혁들이 정치적 동기나 또는 이념적 동기에서 이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글을 쓰신 분들은 정치적 동기나 이념적 동기에서 출발한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진짜 이런 새로운 제도나 또는 새로운 조치들이 진짜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들, 기반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밀착된 고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변화나 혁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테크니컬한 컨선에 대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70년 이상 시도했던 다양한 인사개혁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은 그 원인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또는 이념적인 동기에서 이런 개혁이나 혁신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진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조건들, 전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혁신이나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근주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제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영혼 없는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완화하자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외부에서 공무원들을 이제 흔드는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치 활동을 이제 자제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제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완화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는 신분 보장을 흔드는 뭐 이런 압력들은 축소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가공무원법의 권리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또는 완화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뭐 감사원장님 또 검찰총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슈가 이제 되고 있었는데요. 국민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공무원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 뭐 생각이나 소신이나 영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본인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언급했던 공공봉사 동기 같은 것들이 충만하신 분 같으면은 스스로도 이런 공익의 수호자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또는 영혼 없는 공무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다른 시각 뭐 예를 들면은 주인도 이제 뭐 복수의 주인이 있지 않느냐 뭐 대리인도 복수의 대리인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최근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논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창길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전에 플로어에서 여러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데 잠깐 자기 소개하고 한번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우 교수님 그 비디오 키고 들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창길 교수님 쓰신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먼저 그 풍부한 독서량과 그리고 인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걸작을 쓰셨다, 부럽다, 시기심이 발동한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요. 몇 가지 조금 그 방향이 다른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조직인가 인간인가라는 문제로 출발을 했는데 조직인가 인간인가라는 그 대조가 맞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준현 교수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인적 자원 관리가 마음에 안 든다 하셨지만 저는 그 얘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제가 인사행정 책을 썼는데 그 앞부분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인사행정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다른 수단들은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움직이지만 이 수단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이 있는 그런 수단이 다르다.
라는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은 공무원을 위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공무원이 봉사하는 국민들의 휴머니즘,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도구인 공무원이 자기 생각 있는 도구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더더군다나 공무원에게 그런 그 많은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저는 그 공무원을 뭐 지금처럼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옛날 방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공무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무원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만, 안 들으면 그만인데, 공무원은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그 사람의 손이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남의 생활에 간섭을 하고 남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겪어본 많은 공무원들 보면 그리고 이창일 교수님께서 제시한 많은 그 데이터들을 보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그 영혼 있는 공무원과 영혼 없는 공무원 사이의 딜레마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것이 좋다. 다만 그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을 부리는 정치가들이 영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도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그 뭐 대리인에게 내려놓느니 차라리 그 수단인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주면 어떨까. 그런데 영혼을 줘보니까 이 사람들이 90% 자기 이익화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경향이 그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가 요즘 보기에는 이게 점점 중상위직 그리고 고위직에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좀 더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전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성호 교수님, 진짜 이 토론을 불붙여서 이거 몇 시간 끌어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주 그 발제자에게 그 토론을 너무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밤샘 토론이 아니고 시간이 정해진 토론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오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뭐 영혼 가치 소신을 주니까 이익 집단화되고, 우리가 요즘에 보는 두 영혼을 가진 두 분이 막 붙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다 같이 소신이 있는데, 이분도 소신이 있고 저분도 소신이 있고 두 분이 붙으니까 이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치 소신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아주 적절한 그런 질문을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한두 분 더 플로우에서 지금 나태준 교수님도 와 계시고.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기로 교수님, 예. 약간 자기소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 정말 지루한 뒤에 코로나 한파를 이겨가는데 좋은 프로를 해주셔서 저는 열심히 8일째인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보사가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표를 쭉 보고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잘 분석을 하셨다. 정말 꼭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겼고요. 우선 결론적으로 이 공무원
통계 연관만 나오면 안 되겠고 옛날에 공무원 백서가 발간됐던 기억이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틀에 맞춰서 공무원 백서를 경년제, 그게 경년제가 너무 길다면 3년이나 뭐 5년 단위로라도 꼭 만들어서 이렇게 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공무원의 인력 구조와 인사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임무, 기능, 그에 따른 직무가 달라지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추적이 돼야 왜 그런 인력 구조를 가졌는가, 계급 구조를 가졌는가가 규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 보면은 직급별 계급 구조가 달라져서 하위층이 늘어났다. 8급, 9급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사회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 업무가 그런 식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차관보와 실을 자꾸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정부조직법상에는 뭐 차관보는 보좌기관이고 실은 라인 개성조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국방부는 전부 실이에요. 차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국장이라는 말 다 없애버렸어요. 다 관이라고 했어요. 그지 전부 후차가 다 실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지 실이 어디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뭐 이게 보좌 기능이 보조 기능이냐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전혀 지금 제가 맞지 않다. 이미 그렇게 달라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5급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개방직으로 해서 예컨대 공개 경쟁 5급 공무원 공시 채용 규모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각 부처에다 다 특채 개념, 다시 말해서 개방직으로 채용하도록 위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50대 50으로 각 부처 위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에 8일 동안인가요? 이렇게 어떤 학회에서 이렇게 한정학교에 많은 기여를 해준다는 보답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플로우에서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로 교수님 비디오 켜고 들어오셨는데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네. 옆방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원합니다. 그러면 이창기 교수님 질문을 모아서 한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세 분 토론자분하고 그다음에 코멘트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인사가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방법론으로 찾는 게 법을 좀 바꿔보자 하는 건데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좀 정리가 돼야 또 법이 바뀔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할 상황이 됐다 이제는 뭐 이런 차원입니다. 뭐 손석 박사님 말씀하신 뭐 이렇게 노사관계 쪽의 얘기도 우리는 진짜 건전한 노사 문화를 만들기가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으로만 보더라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를 통제하는 그런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점진적인 방법이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뀌는 건 아닐 거고, 점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5개년 계획을 만들든 10년 장기 계획을 만들든 좀 더 정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근지 교수님 말씀하신 뭐 저는 사실 환경 관점, 내부 관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때문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공무법의 세부적인 우리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정치를 제외하고라도 할 말이 많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급 구조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정치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영향은 미쳤겠지만. 그래서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요. 정치적 중립을 뭐 신분 보장과 연결해서 해야 된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윌슨이 쓸 때 스터디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쓸 때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를, 그러니까 행정 정치 이론론하고 이원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정책이 정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가 없는 정책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정책이 정치라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공무원 모두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하되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고요.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신 뭐 정책 통제, 뭐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혁신, 뭐 그런 점도 많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게 정치 활동을 확대하고 외부 정치 압력을 좀 줄이는 뭐 이런 방향인데, 이거를 좀 우리 논의를 통해서, 인사행정학회도 그렇고 이 행정학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좀 정밀하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밀하게. 항상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학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그냥 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영혼 없는 공무원도 그래서 영혼이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오성호 교수님 특히 말씀하실 때 이제 영혼을 주면 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본성이 나타날 거다. 당연합니다. 진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 중립 얘기할 때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책 중립을 회피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회피의 수단이라는 말은 그 정부가 어떤 정부를 했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실패를 했든 이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위에서 시켜서 했고 정책 중립이기 때문에 그건 명분이다.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정부 아래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쁜 정책의 실패가 나타났다 해도 자기는 그 정책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고, 하여튼 오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자기이익 추구하는 게 진짜 좀, 제가 그 성공 요건으로 제일 마지막에 적어놓은 이유도 오성호 교수님 같은 말씀이 참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거기에 적어놨던 거고요. 공무원한테 그러면 영원을 주고 뭐 권리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을 주장하고 헌법을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수단을 뭐 마련해보자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영원이라는 게 그냥 뭐 규정 하나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뭔가 변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기 이익 추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바꾸는데 조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기로 박사님 하시는 말씀은 뭐 당연합니다. 정부 역할과 기능이 그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까 제가 말하는 차관보 얘기는 지금 현재 실장이 옛날 차관보하고 달리 옛날 차관보도 일부 그랬지만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실장이 기획관실장만 있으면 모든 실장이 되면서 계층이 하나 늘었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층 자체가 너무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이 사무관 옛날 사무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계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5급 경쟁 뭐 개방직도 많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고요. 뭐 그런 점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지난 30년을 한번 되돌아보자. 아니면 60년을 되돌아보자. 뭐가 변했는지, 뭐가 변하지 않았는지, 왜 변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부터는 그냥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치중해 갖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이런 거 아니라도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변하고 있는 상황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하여튼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또 뭐 나름대로 저 생각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좀 부족하지만 뭐 한번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됩니다. 하여튼 추운데 모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승영 교수님. 노승영 교수님. 네네. 네, 그 저희들한테 주신 시간은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이제는 그 회장님께서 그동안 2주 동안 이렇게 이 모임을 이끌어 오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그 소회하고 또 정다정 선생님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이제 그 대장전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정다정 선생님 먼저 말씀 듣고 우리 노 회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2주 동안 꼼짝도 못 하셨죠. 네, 저는 뭐 크게 한 일이 없어서 네, 일단은 이렇게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님들 토론과 발표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노승용 교수님, 그 혹시 그 2주 동안 그 개근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셔요? 한번 말씀 좀 소감 좀 들어보게. 오승훈 교수님 혹시 개근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오승훈 교수님 개근하셨죠? 윤주명 교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훈 교수님 우리 개근상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감하고 오늘 뭐 내용도 좋고 그동안 2주 동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뭐 느낌이나 소감 같은 거 마무리 하시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 멀리 제주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접속을 해주셨는데 네, 제주도 뭐 근황도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국정관리학회 총무위원장을 했었는데 딱히 역할을 한 게 없어서 마지막 세미나에 이제 올출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올출을 목표로 했었고요. 근데 그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할까, 제가 올해만큼 이렇게 학회를 많이 갈 수 있었던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 몸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모든 학회가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해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궁리를 해주셔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한 일도 없이 사실 회장님께서 모든 섭외도 다 하시고 일도 다 하셔서 저는 한 일 없이 그냥 그 밥상에 정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오셨던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주명 교수님도 개근상 혹시 대상 아니세요? 네,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윤 그러게 교수님도 인사행정 가르치시니까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해주시죠. 글쎄요, 제 워낙에 장희 교수님 방대한 내용을 해갖고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제 제기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말씀 좀 드리면은 여기 그 세미나 정말 노성영 회장님 기획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학회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화상 세미나 계획을 하는데 돈을 이 자체에 돈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러니까 회의 비용 자체를 많이 들이는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줌 화상 시스템 이걸 그냥 이용해 가지고 각자 자기 거소에서 다 참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도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또 그런 걸 갖추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그 참여자들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덕분에 아주 다양한 그 종류의 다양한 그 논문들 또 말씀들을 많이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이제는 그 마이크를 노승영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제 뭐 1시간을 더 끄셔도 좋고, 뭐 마무리하셔도 좋고, 하여튼 뭐 저는 여기까지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선생님, 그 다음에 토론해주신 선생님, 플로어에서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아주 명사에 하셨습니다. 예.